일단 뭐 시장 좀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 이번 달 그 말부터 해서 공매도 이제 그 재개가 있다 보니까 그 경계심이 좀 확실하게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확실히 그 지수가 이제 2600대만 올라가고 나면 제가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좀 약간 횡보를 좀 하고 있고, 뭐 실제 공매도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좀 지수나 주가들이 빠질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튼 지수는 탄력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그런 대로 추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사실 뭐 지수는 제가 볼 때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섹터별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코스닥은 역시나 테마 중심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지금 개인 이걸 켜놨는데 이걸 이제 카카오톡을 끄겠습니다. 이미지 다운받으려고 카카오톡 잠시 들어갔는데, 예, 일단 카톡을 껐고, 네, 일단 코스닥은 그러니까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이라기보다는 시가총액 작은 쪽은 계속 이슈와 함께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도 나오고 이거 아주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그냥 하루에 죽는 게 아니고 뭐 또 일주일 있다가 또는 며칠 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 자체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달 이제 또 끝나고 나면은 4월부터는 그 1분기 이제 실적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부터 해서 1분기 실적 발표에도 초점을 막 두면서 또 보고서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럼 또 시장에도 수급이 실적에 따라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그 현대차의 얘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제가 어제 이제 간밤에, 그러니까 오늘 그 한국경제TV 방송을 나가기 위해서 이슈를 좀 찾는 과정에서 속보로 뜨길래, 어제 밤만 하더라도 이제 발표 전이었어서 제가 막 밤에 이제 11시, 12시 때 대본을 준비할 때는 속보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제 밤 11시 정도에는 한 200억 정도 되는 이제 200억 달러 되는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 정도 나왔었는데, 이제 밤새,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 되겠죠. 새벽으로 오면서 발표가 실제로 있었고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간 미국에 31조 원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국내 그 기업 중에서는 이제 이 트럼프 지금 집권 2기에 들어서 처음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요 분위기라면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기타 뭐 지금 미국 쪽에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실제로 공장을 짓겠다 또는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그 다음에 바이든,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기환,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인건비나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갔다가,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과거에 그 뭐 엄청난 부흥기까지는 아니지만 제조업을 자꾸 이제 기환시키는 움직임이 바이든 정부 때도 있는 거고요. 트럼프 정부 때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책의 기본적인 논조가 바이든 정부, 이게 민주당 대체로 당근 정책인 거잖아요. 네. 보조금 줄게, 공장을 짓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달래는 주로 정책인 거고요. 트럼프는 약간 채찍에 비슷합니다. 너 여기다 앉으면 너 뭐 세금 매길 거야, 관세 매겨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정책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 오직 미국인을 위한, 미국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정의선 회장이 발표한 내용의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미국에 생산된 철강 가지고 그 자동차 그 원자재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미국 현지 자동차 완제품 공장에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미국에 생산해서 미국에 갖다 줬으니까 관세가 붙을 일이 없죠. 예,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글로벌 좀 굵직한 기업들을 자꾸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먼저 투자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것 때문에 사실은 한 3년 전에 이제 기사라든지 내용을 다시 찾아봤는데 언제냐면 이게 다시 바이든 정부 때입니다.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IRA 법안 시행 언제 할 거니까 니네 빨리 보조금 받고 싶으면 빨리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해가지고 그때도 현대차가 좀 비교적 빠르게 그 대미 투자를 또 발표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하루 이틀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지금 보니까 그때도 자동차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 쭉 1년에 좀 긴 과정의 주가 흐름을 봤더니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렇게 될지 한번 또 학습 차원에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종목을 다시 준비를 했고 오늘 제가 요거 만드는데 꽤 오래 걸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전 그 보고서 자료를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 자료들을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또 잘 안 찾아지잖아요. 누구 애널의 자료인지도 찾아지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몇 개의 보고서를 짜집고 해가지고 좀 다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단순한 표 하나 같지만 제가 오늘 이거를 만드느냐고 한 서너 시간을 썼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당분간은 또 뭐 한번 만들 때 오래 걸렸지만 또 몇 개월 동안 써먹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만든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현대차 이 미국 투자 역사가 2006년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심심해 찾아봤습니다. 예. 현대차가 미국에 언제부터 그 생산시설을 지었나 봤더니 2006년이라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성과들이 좀 좋았고 여튼 뭐 결론적으로 와서 지금 보니까 이 현대차 기아가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금 지은 상태에서 동반 진출한 국내 협력사가 한 최대 50곳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현대차 그룹사라고 봐야겠죠. 지금 24년 기준인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벤더사라고 하죠. 1차, 2차 다 해가지고 한 690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하나의 완성차가 만들어지기 위한 부품 협력사가 거의 한 700개 가까이 되는 건데 그 중에 미국 현지에 같이 지금 나가 있는, 그러니까 그 엘라바마하고 조지아 이쪽에 같이 이제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50곳 된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개를 또 추려본 겁니다. 대략 17개 추려봤는데 17개가 뭐 어떤 의미냐? 그냥 제가 한 3, 4년 봤던 그 보고서에 동반 진출한 17개 회사, 그냥 그게 기억에 나가지고 17개 제가 맞춰본 겁니다. 여기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정리를 안 한 업체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미국에 같이 진출한 기업이 있다. 그럼 그 기업도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우선 종목을 좀 하나씩 보시면은 뭐 우리가 뭐 현대모비스나 뭐 한원 좀 큰 시총이 큰 기업들, 뭐 HL 만도, 그다음 뭐 한원 시스템 이런 기업들은 뭐 익히면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안 찾아드려도 사실 증권사에서 이미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 정리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요 기업들이 실제로 현대차 뭐 투자와 함께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고 나름 이제 탑픽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 투자 의견이나 종목들은 대부분 다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 선정이고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고요. 또 개인분들 중에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 현대모비스나 한원시스템, 뭐 HL 만도 같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로 오게 되면 늘 그런 거잖아요. 기업 이름도 좀 생소한 경우도 많고 자료도 없거니와 뭐 그런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그나마 SL의 시총이 한 1조 8천원, 그러니까 조단위 기업이니까 얘도 그렇게 뭐 작다고 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SL도 있고 S&T 모티브,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화신, PHA, 대원강업, 코리아 FT, SJG 세종,
우신시스템, MVH코리아, 뭐 덕양산업, 우리산업, 동화서 이런 기업들이 일단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말고도 추가로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 중에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동차주들이 시장에서 항상 평가되는 거는 그냥 실적 우량한 가치주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성장률로 따지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좋은 부품사들은 영업이익률 좋아봤자 제가 볼 때 한 5% 정도면은 나름대로 선방하는 기업들이고, 뭐 매출액 1, 2%, 영업이익률 1, 2%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체 그 볼륨, 요 매출액의 볼륨이 크다 보니까 마진 1, 2%만 해도 뭐 그렇죠. 1조 매출만 해도 1%만 해도 얼마예요? 예. 뭐 100억씩 영업이익 찍어버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시총은 뭐 몇백억 된 뭐 몇천억 정도나 뭐 몇백억 정도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돈 잘 버는데 주가는 이제 싼 쪽이 대표적으로 국내에선 자동차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가치주도 좋아하고 국내 기업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뭐 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저평가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싼 기업이 그냥 적정 주가만 가도 꽤나 밸류업이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수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밸류 받는 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성장성을 뭐 프리미엄 얼마를 부여할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면서 이게 어떤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익 성장이 계속 꾸준히 되고 있으니 계속 기업 가치를 따져보았을 때 이런 기업들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올라가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국내 증시가 좀 더 저평가가 또 해소가 되고 그런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대로 제가 여기 PER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참고로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 뭐 현대기아가 퍼 5를 받는데 부품사가 퍼 5 이상 받는다. 고밸류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HL만도 지금 10배 하더라고요. 지금 주가가. 요런 거는 지금 부품주의지만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자율주행 부품이라든지 다른 성장 밸류를 어떻게 매겼을지 모르겠지만 단순 부품주라고 그냥 놓고 보면은 10배나 싼 거죠. 모비스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배니까 지네 형들보다 지금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지금 4배, 5배가 안 되고 있는데 모비스 다이가 지금 6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비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S&T 모티브 이런 기업도 지금 7배 넘잖아요. 대원강업도 지금 여기 7배 넘습니다. 네. 덕양산업, 동화서 이런 기업들은 5.7배니까 요거는 그냥 뭐 부품사 평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아무리 뭐 저평가 섹터라고 하더라도 뭐 적정주가 받고 있는 거예요. 예. 현대기아가 5배니까 퍼가.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기 그럼 이쪽 섹터는 다 퍼가 5가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보다 좀 유난히 싼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달리 표시를 좀 해드리면은 네.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은 성우 하이텍이 오늘 주가 많이 올랐는데 얘가 한 2.8배니까 얘는 극도로 좀 싸져 있죠. 네. 예. 서현이하도 뭐 자회사 실적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2.4배니까 아주 극도로 싸져 있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얘가 지금 기업명이 PHA죠. PHA가 3.8배니까 얘도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에서 좀 싸져 있는 거고 SGG 세종도 3.5배니까 좀 싼 거고요. 우신시스템 3.9배 뭐 이 정도입니다. 애매하긴 해도 화신 또는 MVH코리아 아직 5배가 안 되니까 그죠? 이런 기업들도 그런대로 상대적으로 좀 싼 거죠. SL도 뭐 4.8배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게는 분명히 거래되고 있고 이 시총이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1조 이 미만의 기업들로 오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수급이 이제 평소 거래가 없기 때문에 몰리면서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가끔은 이제
한 뭐 서너 배 받다가 7, 8배 받고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현대차의 대미 투자가 하나의 어떤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를 그 지난 그 22년도 예, 현대차가 투자했을 때와 좀 비교해가지고 같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기업들을 봤더니 그런 대로 주가가 쭉 우상향하는 추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요 기업들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 5배가 적정 주가라고 했지만 한 뭐 자동차주들이 10배 뭐 가지 말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현대기아가 10배 뭐 가지 말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평균 PER들이 낮아졌기 때문에 적정 PER을 5배로 되게 보호적으로 보는 거지, 단순 그냥 산업과 관계없이 사실 PER 우리 10배 미만의 거래가 되고 그러면 보통은 저평가된 섹터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요새는 그게 워낙에 안 먹혀서 그렇지, 단순 숫자랑 시총을 계산해 보았을 때는 자동차는 확실히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싼 기업들이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런 게 잘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안 맞아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쪽 섹터들이 좀 올라갔으면 바람이 있고, 요새 그 조선주들이 엄청나게 고밸류 받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근데 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그 방산 이런 협력 또는 콕 찍어서 조선에 대한 협력, 뭐 그래서 미래에 어떤 미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 그런 기대치가 많이 반영돼서 그렇지, 조선주들 21, 22년도 제가 그때도 탐방도 가봤고 다 했는데요. 그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기업들 퍼가 5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는데 자동차랑 조선주가 퍼가 똑같았어요. 5배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주들이 그 이후로 주가들이 너댓 배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0배, 30배씩 퍼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를 그러면 성장주라고 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수주받고 그거 수주받은 거 그냥 네. 만들어 주면서 인식, 제작 매출 인식도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냥 매년 이렇게 수주받은 걸 인식을 한다라고 평균치를 놓고 보면은 수주받고 매출 인식 이런 거잖아요. 네. 네. 사이클이 좀 도래한 거.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사이클 도래하기 때문에 꾸준히 네. 나오는 건 있지만 안정적으로 매출 이익을 좀 내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로 보자면. 물론 조선은 글로벌 1위 산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자동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같이 또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현대 기아도 이제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고 미국에서만큼은 또 탑2 전기차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 하니까 옛날에 현대 기아는 이제 확실히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옛날에 그 가성비 좋은 차, 예, 값싼데 좋은 차 만드는 현대 기아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제 글로벌 확실하게 리더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들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GM이나 포드 같은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라는 것만으로 PER이 한 7, 8배 받고, 네. 도요타만 해도 사실 글로벌 1위라고 해서 PER 10배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랑 비교하기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뒤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도 한 10배씩 가져야 돼요, 사실은. 현대기아가 지금 26만원대, 20만원대 있는데 한 4, 50만원씩 거래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좀 최근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모비스거든요. 모비스가 오늘 28만 9천원까지 갔었네요. 최근에 모비스가 흐름이 좋아요. 예. HL 만드는 뭐 주가 흐름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얘도 뭐 그런대로 추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 9월 3만원대였는데 4만 7천원까지 왔었고, 제가 뭐 많은 게 차트를 보지 않아서 SL도 뭐 네. 2월까지는 아주 죽었었는데 요새 엄청 올라왔네요, 어느새. 예. 화신, 예. 조금씩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퍼가 약간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 더 쌌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네. 이게 지금 오늘 고점으로 보면은 한 9천 만원까지 갔으니까 한 30% 정도 할인돼 거래되는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얘도 뭐 아까는 퍼가 한 4점 몇 배 됐는데 뭐 한 서너 배 정도 거래됐던 거죠, 뭐. 예.
아까 MVH인가? 예. 네.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바닥에서 좀 탈출했네요. 그나마. 네. 또 뭐 성우 하이텍이 오늘 좀 강하게 네. 올라오던데. 예. 성우 하이텍. 이런 애들도 지금 바닥에 있다가 어제 오늘 좀 급등을 하면서 꽤나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 밸류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 샀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국내 이 자동차 쪽 섹터를 제가 보고 있으면 답답하게 그저 없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IR을 또 열심히 하느냐? 절대 IR도 안 합니다. 네. 예. 현대 기아차 눈치 보느라고 하지도 않고 이 회사 오너들 입장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내 회사 매출 내는 거나 부품 그거 수주받는 데 있어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금 조달이 필요한 예, 것도 예, 아니고. 예. 그렇죠.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예. 예. 매년 돈 따박따박 벌고 있기 벌고, 때문에 네. 그냥 적당히 배당 주고 적당히 다시 또 투자하면 투자하고 그렇죠. 예. 예. 개발하면 개발해오고 네. 다음 모델들하고 같이 들어가고 네. 신차 나오는 그 5년 주기 사이클로 네. 매년 그런 겁니다. 굳이 IR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업력들도 대부분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기업들은 또 상속도 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또 주가도 올릴 필요 없는 거예요, 막. 예. 괜히 주가 올라봤자 상속 증여세만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야, 뭐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런 거 하지 마.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뭐 주주들 뭐라면 배당이나 좀 주고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 대표적인 IR 그 섹터가 이쪽입니다. 그 탐방 가보려면 다 어디 있어요? 지방에 뭐 저 울산에만 해요. 울산. 울산 막 그러네. 부산, 김해 이쪽에 쫙 몰려 있습니다. 아산에 좀 일부 있고. 네.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멀리 여기까지 뭐하러 오시냐고. 안 와도 된대요. 와도 할 말도 없대 자기들도. 그러니까 뭐 주가가 사실 가겠습니까? 네.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제가 밸류업 같은 거 작년에 그 정책 나왔을 때 IR 이런 거 횟수도 의무로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들 하다못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실적 발표해서 결과 발표도 시키고 이런 거 의무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정책 담당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정책으로 안 만들고. 예. 권고하면 뭐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회사 주인들이 얘기해도 안 하는 게 이 회사들인데. 예. 왜 그런 정책들이 또 나오냐? 본인들은 또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금감원 이런 사람들. 금융이. 예,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도 관심 없어요. 그런데. 뭐 문제 생기면 거기 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조져보려고. 그런 정책 맨날 규제만 만드는 거죠. 네.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서 이 자동차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붐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현대차 주가 좀 볼까요? 오늘 정말 안타까워요. 현대차. 아침에 제가 개장에서 얘기했는데 제발 오늘은 세론이 아니길 바랍니다 했는데 뭐 세론까지 아닐지언정 음봉 나왔잖아요. 예. 뭐 누가 오르라고 한 적도 없지만 그래도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양봉으로 좀 깔끔하게 좀 끝내주고 내일 착신을 하더라도 심지어 내일 빠지더라도 오늘 정도 이 분위기 속에서는 플러스 만들어주고 나름 지수도 지켜줘야 돼요. 빨간불로. 오늘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기아도 음봉 플러스 2% 마감인데 고점 4% 대비하면 예. 지난주 반도체 삼성전자 얘네들 쭉 올라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다음 업종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 이런 게 좀 올라가줘야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지. 지금 몇 년째 지금 2002포인트에 계속 갇혀가지고 허덕이고 있냐 이거죠. 이 상태에서 또 공매도 재개한다니까 여기서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밸류로 따지면 얼마인 줄 아세요? PBR로는 0.8배도 안 돼요. 우리나라 맨날 지수 하단 0.8배 고점 PBR 1.12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0.8배 수준이니까 사실은 오른 것도 아닙니다. 지수는요. 코스피는.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에 그 종목군들이 좀 더 올라가 줘야 된다. 예.
그런 대표적인 또 종목이 뭐 은행주 같은 거 있잖아요. 지주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주, 은행, 그 또 어딘 줄 아세요? 건설. 그러니까 매년 돈 잘 버는데, 예. 오늘 현대건설도 일부 좀 올랐었거든요. 얘도 왜 올랐나 봤더니 이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뭐 같이 뭐 짓지 않겠어 해서 뭐.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좀 올라줘야 돼요. 현대건설. 지금 현대건설은 돈도 뭐. 예, 제가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얼마 정도 거래될까요? 지금 25년 실적 가이던스 작년에 이제 뭐 웬열 적자율동 한 번에 뭘 일일성으로 엄청 때려박았네요. 지금 빅베이스를 한 건 지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빅베이스 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비용을 다 때려 넣어버린 건 느낌인데 4분기에 다 지금 한 번에 영업 손실 인식해버린 거 보니까 뭐 PF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용을 4분기에 다 때려 넣어버렸네. 그죠? 한 개 분기에 지금 다 넣었네요. 다 넣어버렸으니까 이제 재무제가 한번 깔끔해지겠네요. 올해 지금 한 7,500억의 순이익이라고 치고 추정퍼가 6배인데 여기도 뭐 맨날 5, 6배죠 뭐 퍼로. 뭐 무슨 뭐 성장성이 뭐 있겠어요? 건설이? 그냥 어디 뭐 좀 짓는다고 하면은 거기 대충 쟤네 얼마 우리 얼마 나눠가지고 짓는 거. EPC잖아요. 설계 조달해가지고 거기 남겨먹는 애들. 마진 한 5%씩 남겨먹는 애들이라고요. 보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 3%. 예. 매년 2% 3%니까 성장성 이거 없잖아요. 이거 봐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저퍼주에 저퍼주. 예. 퍼5. 예. 이런 기업들이 좀 한 최소 8배, 10배까지는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못 가니까 지수가 못 가는 겁니다. 국내는. 오늘부로 다 이제 구장을 떠나는 거죠. 뭐. 예. 오늘 같은 경우 새로 나오면 안 돼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현대차가요. 그죠. 테슬라 아무것도 안 하고 어제 12% 올랐잖아요. 테슬라 12%씩 오르는데 그 큰 시총 그죠? 테슬라 시총이 지금 얼마죠?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기 합치급보다 아마 높을 겁니다. 네. 그 무거운 기업 시총 큰 기업들도 10%씩 오르는데 이 현대기아 이런 좋은 기업들이 지금 시총이 저기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아주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 좀 보면은 한 8시 밤 1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 16분 들어와 계시고 그 우리 양금선님이 뭐 현대공업, MS 오토텍, 아진산업, 이원컴포텍, KW 얘기하셨는데 아마 저 기업들도 오늘 꽤나 올랐던 것 같거든요. 현대공업도 거의 상한가. 얘는 그래도 좀 많이 갔네요. 얘도 아직 결산 안 했나? 뭐 이번 주에 공시했네요. 이 얼마 나왔나 보면은 뭐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제가 다 아까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 숫자 만든 거 입력 넣은 겁니다. 안 나와 있는 애들은. 작년에 3,200 여기 보면 68억 매출 낸 거고 영업이익이 이제 108억. 영업이익은 얘는 좀 뭐 여튼 줄었네요. 150억대 하다가 50억 정도 까먹었네요. 예. 그러면 요게 판관비에 뭘 좀 썼거나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아닐 것 같아요. 매출 원가는 판관비가 이제 극도로 많은 거 봐서는 평소보다 많았잖아요. 한 60억 가까이 많았네요. 그렇네요. 그죠? 네네. 여기서 뭔가 이제 좀 그해 60억 정도 뭐 판매나 관리를 위해서 뭘 좀 썼겠죠. 네. 궁금하면 주석에 가면 또 있습니다. 주석사항에 가면 순이익 같은 경우는 128억 뭐 그런 데서 순이익은 또 맞췄네. 예. 뭐에서 돈 벌어나? 금융수익 돈이 많으니까 뭐 15억씩 들어오네 매년. 그 다음에 기타 이익이 조금 많았네. 이건 뭘 팔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평소보다 한 20억에서 더 들어왔으니까 기타 손실은 좀 적었고 오히려 한 128억 뭐 요런 기업들이에요. 얘는 좀 그래도 퍼가 높은 편이네요. 120억 버는데 한 1200 가까이니까 10배니까 얘는 오늘 좀 올랐으니까 또 오늘 30% 올랐으니까. 그건 뭐 어제는 좀 쌌겠네요. 어제 뭐 1,900 거래되다가 오늘은 좀 올라가지고 이제 한 10배 가까이 온 겁니다. 퍼로. 요런 기업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MS 오토텍 1,800억인데 얘도 항상 돈 잘 버는 기업이긴 한데
얘들 작년 거 아직 안 나왔는데 보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알고 봤더니 미국에 공장 없는 거 아니죠? 천이 아니죠. 1조죠. 예. 네. 1조 7천억. 7천억대 매출이지, 그죠? 영업이익이 963억. 어마어마합니다, 숫자가. 당기순이 773억. 773억 버는 기업인데 지금 시총이 1,800억이니까 대충 퍼 3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순이익 기준으로는, 그죠? 네네네. 예, 말도 안 되게 싼 거죠. 예. 부품주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6배씩 받았는데. 이익률도 괜찮은데, 얘는? 8배니까. 근데 올해 좀 실적이 꺾였던 네. 것 같더라고요. 네. 24년도에. 네. 재작년에 더 잘 벌었었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네. 퍼 5배 받다가 한 3배 받는 거죠, 사실은. 예. 부채는 조금 많은데,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이 부채가 어떤 부채인지는 부채는 좀 성격을 또 뜯어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게 높다고 뭐 부채가 얘는 왜 이렇게 많아가 아니고, 선수금도 부채잖아요. 그렇죠. 예, 계약 그거 좀 미리 돈 받은 것들. 네. 매출 인식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나갈 게 많아가지고 미리 계약금 받은 것들은 빚으로 잡아놓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부채가 많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맥락의, 기업들이, 테슬라는 1413조입니다. 아유,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차 지금 한 40조 할까요? 현대차가? 네. 현대차가 한 46조 하네요. 예. 오늘 좀 올라가지고. 국내 기업이 항상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으니까 200조 가도 좀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장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사실 이것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사실은. 예. 오늘은 시장의 핫 이슈가 자동차였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미 투자와 함께 또 이 기업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3년 사이클 통해서 한번 또 지켜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느닷없이 뒤에 가는 기업이 나타나거든요.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서현 2화였던지, 예, 서현 2화 같기도 하고, 느닷없이 한 7, 8월 가서 엄청 올랐던 걸 기억하거든요. 요때인데, 예. 이게 지금 보니까 한 6,000원대 있다가, 예, 한 만원대까지 이게 움직인 게 5월 이후긴 한데, 예, 요거였는지 SL이었는지, 예. 다 비슷하게는 좀 그때 올랐거든요. 부품주들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20년도 5월에 그때 발표했고, 요즘입니다. 요즘이었고, 이렇게 이제 몇 개월 쭉 올랐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현대차에 지금 투자 발표 3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제가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쪽에 뭐 상승 트리거 요인이 되는 건지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학습 차원이든 또 이제 경험을 이제 쌓는 차원이든 한번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8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 김정연구원님이 아까 뭐 얘기하신다고 그랬죠? 네. 항공주들? 네. 관련해서. 갑자기 또 요새 또 항공주에 꽂혀가지고, 항공주를 오늘 좀 설명을 좀 해준다고 하니까, 네. 항공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일단은 뭐 말씀드리자면은, 네. 말씀을 하세요. 네, 일단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항공주들은 보통 사이클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안 먹히는 때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불만 도서 자료를 자료를 네, 보시면 찾을까요? 네. 뭐라고 칠까요? YG 리포트 한번. YG 리포트에서. 네. YG 리포트에서 좀 요즘에 그 항공 관련된 여객 수요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보면은 그 자료들 보시면은 이제 항공의 코로나 때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항공 여객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잠깐 이제
무너졌었는데 혹시 어떤 거 찾을까요? 아무거나 여기 상관없긴 합니다. 예를 들면 예, 이것도 나오나? 여긴 아니다. 뭘 찾는 거죠? 항공 실적 보려고 이제 얼마나 항공주의 실적. 해외를 많이 나가셨는지 실제 여객 이런 수요나 데이터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 이건 아니네요. 그러면은 2월 항공수송 실적들을 여기 있다. 네, 여객 데이터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아마 보시면 그래프로 볼 건가요? 아니면 네, 이런 그래프로. 요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평균 여객수 추이. 네. 때를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빼가지고 하고. 네. 네, 일단은 제가 좀 이 그래프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제 전년도 이제 올해 1, 2월에 이제 여객 수요가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거 또 뭐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24 여기 데이터. 네. 일본 동남아 지역으로 해서. 네. 2월이네요. 네. 그러네. 이 자료 좀 보시게 되면은 참고로 지금 색깔이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일본, 동남아, 중국, 미주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놓은 건데 맨 앞단의 그래프가 2019년도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말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23년도, 세 번째가 24년도, 맨 마지막에 진한 게 25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엔데믹 이후에 네. 그 흐름을 이제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계속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난 것도 보이시고, 네. 그다음에 동남아도 이제 조금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계속 늘고 있는 거. 23년부터 보면은 이제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봐야겠죠. 코로나 이후로. 이 이후로 확실히 이제 여객 이제 모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네. 뭐 23년도까지는 아직 뭐 코로나의 그 여파가 아직 남았다고 봐도 24년도, 25년도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미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항공 경기 사이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경기가 호황이 됐을 때 여객 수요, 그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이제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경기가 불황이 왔을 때 해외여행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뭐 항공 경기의 사이클, 해외여행의 사이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보통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올해 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불황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에 봤을 때도 여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메가 트렌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그랬고, 그렇다면 이제 왜 이게 성장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해외여행 요즘에는 어느 정도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가치 소비, 그리고 경험 소비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MZ 세대에서는 뭐 가치 소비를 한다, 경험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좀 더 경험을 하면서 소비를 할 때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비들을 좀 더 추구를 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또 가치 있는 것들이 찾아서 소비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게 그 경험 소비와 가치 소비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해외여행에 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좀 제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항공주들은 그렇다면 주가가 갈 수 있겠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은 저는 지금 조금씩 지켜보면은 괜찮다고 보는 게, 그 항공 경기 사이클에서도 보통 경기가 호황이 되고 해외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항공기 공급을 했었던 항공사들이 그 수요를 다 이제 떠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가 흑자를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흑자를 통해서 다른 이제 경쟁 항공사들이 그 흑자 난 것을 계속 이제 항공기를 구매하는데 투입을 하면서
항공기의 공급이 또 다시 늘어나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게 항공 경기의 기본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불황이 왔을 때는 항공 경기 사이클이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이제 공급은 그대로 있지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항공사들이 이제 적자가 나는 게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사이클이었는데, 그 사이클이 이제는 좀 공급 제한의 그 코로나 때 이후에 공급 제한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기존에 있었던 항공사들, 공급량이 많이 갖고 있던 항공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이제 자리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정말로 항공기 공급들이 정말로 안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글라이더라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 뭘 찾아야 돼요? 뭐 여기 한국어로는 안 나오는데 그 에어버스랑 이제 보잉에서 지금 항공기 공급이 좀 제한된다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쳐볼까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없긴 한데, 제가 요즘에 그 미국 쪽 어닝콜들이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좀 내용들을 좀 들어봤었는데, 뭐 네. 결론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항공기 네네. 지금 이제 달란 쪽은 많은데 만들어준 쪽에서 뭔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빨리빨리 주지 못하는 상황인 그거잖아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잉이랑 이제 에어버스가 이제 기본적인 제일 큰, 그러니까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 회사가 두 회사밖에 없는데, 이 두 회사의 지금 그 공급망이 좀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생산 능력을 좀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 생산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회복하는 단계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항공기 엔진 쪽이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헤드라인 나오긴 한데 항공기가 부족하다는 지금 네. 그 헤드라인들은 이제 계속 꾸준히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항공기 엔진이 특히나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 단계여서 항공기들이 뭐 에어버스 말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글라이더, 그 엔진이 없는 이제 글라이더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 쪽도 이제 공급 부족 사태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 쪽에서는 원래 기존의 사이클에서는 항공기가 이제 항공 수요가 높아지면 이제 그 항공사들이 번 돈을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다시 하면서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는 이제 효과로 오면서 이제 초과이익이 좀 줄어든 효과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못 벌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태가 좀 이제는 좀 줄어들 것 같다. 한동안은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어버스랑 지금 보잉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수주잔고 추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10년에서 지금 12년 정도까지 밀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도 항공사 입장에서 10년하고 12년 뒤에 이제 그제서 이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급 제한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저는 좀 국내 LCC 업체 중에서는 좀 볼만한 업체가 지금 진에어라는 업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아시아나랑 이제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이제 진에어고, 아시아나의 자회사가 에어버스하고 이제 에어서울이라는 이 항공사들인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면은 그 밑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이제 합병이 돼야 되는 구조여서, 이제 진에어는 이제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을 이제 합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진에어의 그 항공기 대수를 국내 이제 LCC를 이제 쭉 나열해서 이제 보게 되면 지금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 에어부산하고 에어서울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제 제주항공을 뛰어넘는 이제 1위 항공기 대수로 봤을 때 1위의 항공사가 이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제주항공이나 이제 뭐 다른 이제 경쟁사들은 공급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에어 입장에서는 그 공급기들을 그냥 단순히 합병을 통해서 보유 대수를 1위를 단숨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도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이제 제주항공이 작년에 이제 좀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제주항공을 어느 정도 그 대체를 했던 게 또 진에어였어요. 그래서 1, 2분기 실적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만한 게 이제 진에어다라는 부분에서 진에어 한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항공 경기 사이클이 좀 변화하고 있고 그 속에서 좀 진에어가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에어를 좀 저는 뭐 봐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유가가 약간씩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제 유가 이제 추이를 보시면은 항공에서 일단 뭐 비용단에 가장 중요한 게 유가인데, 최근에는 유가가 뭐 경기 침체 이슈도 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지금 최근 한 3개월 좀 추이긴 한데 1월 초에도 WTI가 한 78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60불 이제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유가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 약간 안정화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유가를 뭐 엄청 매크로를 막 딥하게 보는 편은 아닌데 앞으로 제가 바라보는 유가라고 하는 거는 상단은 이제 확실히 정해진 것 같아요. 100불을 제가 볼 때 안 넘을 것 같습니다. 100불 근처 가게 되면은 미국에서 생산을 막 늘려요. 네. 가격이 높으니까 이제 더 늘려서 더 비쌀 때 팔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일정 정도 이제 어느 정도 그 하단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좀 뭐 고정 기본적 수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60불 때는 늘 몇 년간에 걸쳐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2년부터 이제 추인데 22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 터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특수한 케이스죠. 네. 예. 그렇지 않으면 한 60불 때 여기를 늘 항상 이렇게 뭔가 지지하는 듯한. 그래서 저는 항상 유가를 볼 때 60불에서 100불 요 범주에 이제 있다라고 보고 그냥 모든 산업들을 바라보는 편이고, 60불 이제 근처에 가까워 오면은 요새 그래도 기름값이 좀 낮은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고, 이 항공사들은 이 비용에서 이제 유가가 좀 큰 부분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각 분기마다 실적 발표될 때마다 유가에 따른 그 비용이 어떻게 컨트롤 잘 되고 있는지도 항공주를 보실 때는 꼭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용 연구님 말씀하셨던 비행기 대수, 그다음 거기에 태울 수 있는 인원수, 네. 티켓 가격, 뭐 이게 이제 매출이라면은 이제 비용이 얼마나 이제 잘 컨트롤 되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기업 항공주들은 이제 그렇게 실적을 이제 가늠해 보는 거니까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바라보는 항공주는 약간 살짝 김용 연구원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진에어하고 이제 그 제주항공 이 두 개 종을 봤는데 지금 시총이,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이 그래도 1조 원대 그 이상에서 한참 이렇게 거래되는 기업들인데 요새는 이쪽도 구조적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와 버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에어가 올해 지금 예상 순이긴 해도 뭐 떨어지고 오르고 매년 그렇다 쳐도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 보시면 25년도 한 1,000억 원 번단 말이에요, 최소한. 지금 가이던스라면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네. 단순 계산하면 추정 PER이 한 5배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항공주들 분명히 코로나 이전인 19년도만 해도 여객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고 앞으로 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적정 밸류가 얼마입니다. 여기서 한 20-30배씩 받아야 됩니다. 그랬었어요. 네. 4-5년 사이에 그냥 저평가 구간 그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성장주 레벨에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3년도에 저도 제가 잘못 봤겠죠. 그 당시 이제
피카 우려가 또 있었긴 한데 이익이 엄청 꺾이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엄청 꺾여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스토리를 보면은 코로나 때 네. 많이 올랐던 게 이상 상반기 때 좋았다가 급격히 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제 꺾였던 건 아니었는데 주가는 아주 과도할 정도로 막 쭉쭉 빠지더라고요. 이게 거의 뭐 고점 대비 한 반토막이 났을걸요. 연초 18,000원 하던 게 9,000원 갔으니까 또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지고 네.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지고 희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퍼 5배 받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재평가를 언젠가 다시 받기는 받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가 좀 더 내려온다든지 뭐 그럴 때일 수도 있고 이익이 좀 더 증가된다든지 그때치보다 상회한다든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 쪽에서도 이제 그 넘어온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더 있을 거라고 네네, 계속 네, 하고 네. 그 자꾸 중국이 요새 친한 척 하고 있잖아요. 중국 정부도 이제 한국 여행도 좀 가 이렇게 네. 할 것 같고 한국에 또 한일령 관련돼서 이제 또 좀 풀어주고 이러면은 뭐 거기 계셨던 분이 한국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게 생기겠죠. 네. 또는 지금은 좀 많이 없지만 단체로 좀 한번 갔다 와 이럴 수도 있겠죠. 요새 그 단체 관광객 이게 좀 많이 이쪽 섹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러면 조금 밸류가 좀 뭐 올라간다든지 그때나 좀 가야 그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섹터입니다. 요새 그래서 저도 방송을 하지만 요새 그 항공주 가져오신 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렇죠. 그래도 진에어 제주항공주도 가져왔거든요. 대형주 대한항공주도 가져왔는데 요즘 방송에서 항공주들 가져오는 경우 잘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다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시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굳이 뭐 내가 나서서까지 항공주를 추천해, 예. 뭐 분석을 해. 요새 그러진 않는 분위기라 한번 올라갈지 한번 여기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까 이거 진에어인데요. 외국인 23년부터 뭐 패턴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조금씩 좀 지분을 늘려놨습니다. 여튼 어느 쪽에 지분인지는 나중에 뭐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5%대 있던 지분을 한 9%대까지 늘려놓긴 했더라고요. 최근 좀 빠진 전까지 10% 넘었으니까 이건 뭐 시총 규모로 때 어떤 특정 외국계 기관이 샀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공시를 안 봐가지고 지분 구조를 어떤 특정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들 꾸준히 산 건지 나중에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 나온 김에 지분을 좀 볼까요? 저도 대한항공인데 혹시 뭐 5% 이상의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그죠? 외국인은 지금 기관으로 잡혀있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각각의 기관들이 조금 산 게 이제 전체 비중을 늘려놓은 거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예. 여튼 그렇습니다. 또 오늘은 또 본의 아니게 또 정평가되어 있는 또 실적은 나오는데 가치주 영역에 이제 자동차 섹터하고 항공주를 좀 봤습니다. 이 시간 8시 55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네. 남은 한 5분은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날씨가 확실히 좀 저기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팔을 걷었어요. 여기가 이제 히터가 있는데 오늘 히터를 안 켰습니다. 네. 확실히 저번 주만 해도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히터 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온기를 느끼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덥습니다. 보니까 실내가 오늘도 한 17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4월부터 반팔이 입는답니다. 4월부터 올해는요. 그래서 올해 여름이 좀 유난히 덥다라고 해서 여름도 빨리 올 것 같고 4월달도 더위가 또 겁이 나네요. 예. 여튼 이제 그렇고 또 무슨 얘기 해볼까요? 뭐 종목 제가 뭐 하나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폴더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폴더블 오늘 파이낸텍 보고서 나가서 거기에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근데 애플이 폴더블 제품을 26년도에 출시하는 거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 같습니다. 모든 언론에 나오는 그 숫자가 이제 명확해지는데 26년도 4분기라고 하니까 좀 늦어지면 27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26년 말 27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6년 4분기나 27년도 뭐 1분기 정도에, 근데 1분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나올 수도 있긴 한데요. 애플이 보통 하반기에 제품들을 많이 내놨으니까 네. 느낌상으로는 하반기에 내년에 나온 게 모델이 좋은가요? Z요? Z는 아니요, 아이폰 10. 18 모델인가요? 네. 18번째 예. 맞나요? 네. 그래서 그거 나오고 9월에 나오면 언팩하고 나면은 연말쯤에서 폴더블을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스토리를 그려볼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협력사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펙을 이제 정해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작에서 추측성, 그다음에 각각의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는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4월 말에서 5월 초에 확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분기라는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월 말 5월 초에 확정을 짓는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예.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이제 누구랑 이제 할 거야. 협력사를 정하면 그 협력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물동량을 계산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선정된 게 누군지 모르다 하더라도 혹시 국내 부품사 중에 뜬금없이 설비 투자하겠습니다 공시를 한다든지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그 설비 투자가 어떤 성격의 설비 투자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거 제가 보고서 다 담아놨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이제 애플에 부품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애플이 어떤 형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제품을 내놓을지를 결정을 안 했는데 부품사가 누구 정해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 기업들이 우리가 뭐 들어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요럴 때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가 상태 안 좋은 기업들이 뭐 주가 방어를 좀 해보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경우에 그런 어떤 남발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 여튼 애플은 그렇게 해서 폴더블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모델도 단일 모델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 개 모델이 아닐 것 같대요. 그 이야기들은 처음에는 한 개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몇 개의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 라는 게 역시 제가 확인한 바이고, 요거는 아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시점들은 올해 한 7월 이후로는 좀 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그냥 스토리를 그려봤을 때는 애플이 6월 달에 개발자 회의를 열어요. 그때 아마 질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6월 정도 되면은 애플한테 사람들이 막 물어보겠죠. 미디어 데이 같은 거 하면서. 네. 예. 그럴 때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혹시 이쪽 섹터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그 내용들을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고진감래라고 했는데요. 폴더블이 지금 나온 게 거의 7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플 매년 들어온다 한 게 벌써 7년 된 거죠. 예. 근데 애플이 드디어 이제 들어오긴 한 것 같고, 그 들어올 때는 가운데 그 접히는 부분에 주름 개선 있잖아요. 이게 역시나 관건이에요.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근데 만약에 애플이 좀 개선된 스마트폰, 그 폴더블 제품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삼성 쪽에서도 좀 개선된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 소비자, 저도 지금 사고 싶지만 안 산 이유가 저도 영 그 가운데 접히는 부분에 그 주름이 영 눈에 그냥 거슬려요. 예. 그래서 저도 사고 싶은데 안 사고 있는데, 이게 어떤 소재에 쓸지 모르겠는데 소재에 따라서 이제 개선이 될 것 같고, 코팅 기술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그 보호 필름 같은 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또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술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파이엠텍 보고서 한 번씩 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은 9시 됐기 때문에 방송을 마치긴 할 건데, 저희가 조금 이제 저희도 이 방송 개편을 좀 해보고자 당분간 라이브 방송을 좀 쉬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 이후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질지 모르겠는데, 여튼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오늘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당분간 좀 쉬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